경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전 오전 7시 53분에 요청해온 재난방송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코로나19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방법입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순차적으로 시작되고요.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시작합니다.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고요. 65에서 74세는 5월 27일에 시작이 되고요. 60에서 64세는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고요.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기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예방접종을 통해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사전예약하십시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예약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을 위해서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만관뉴 코너입니다. 자, 전해주실 이용호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예, 자 오늘의 만관뉴 첫 번째 소식 뭡니까?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한 관광 설명회가 열렸는데요. 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한국에 가서 놀자라는 주제의 설명회였습니다. 중국인 그러니까 유커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해외여행이 사실상 좀 중단이 되면서 이런 설명회도 멈췄었는데 1년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래요? 자, 해외여행 아직 좀 걱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꽤 많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이제 입장입니다. 관광공사 측에 따르면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고 예. 현장에도 27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나 부산 등에 대한 관광지를 소개했고 연예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 드라마 촬영지 등도 함께 알렸다고 합니다. 예.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한국 주요 도시에 대한 설명회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국내 누리꾼들의 반응은 좀 상반됐습니다. 어떻게? 아무래도 코로나19 위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 상황에서 해외 관광객을 이렇게 유치하는 게 적절하냐 네. 이런 좀 비판적인 반응이 좀 대다수였고요. 예. 일부는 그동안 좀 힘겨웠던 여행사라든가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언젠가는 이 코로나 터널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도 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준비하는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의 예.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이번에도 중국 관련 소식인데요. 아마 많은 예. 분들께서 주말 사이에 이 소식 듣고 관심 많이 보였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화성 탐사선 텐원 1호가 지난 15일 화성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텐원. 예. 이게 우리 발음으로는 천문이죠. 천문. 그렇죠. 하늘에 묻는다라는 명명입니다. 예. 예. 자, 미국도 그 화성 탐사선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 예, 전에. 지난 2월에 이제 퍼서비어런스호가 도착해서 현재 조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자, 이번에 텐원 1호가 성공적으로 화성에 착륙함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 화성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됐고, 예. 지금 이제 세계 최초로 예.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화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화성에서 이 탐사선이 서로 마주칠 일은 없겠죠? 아마도 위치가 좀 달라서요. 예.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자, 앞으로 어떤 조사 합니까? 이 텐원 1호에 타고 있던 탐사 로봇 주룽이 이제 주도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한 일주일 정도는 착륙 지점 주변 환경을 먼저 살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화성의 토양이나 수분, 지질 같은 것들을 본격 조사하게 됩니다. 예. 조사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지구로 보내올 예정입니다. 첫 번째 자료는 28일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8일이요? 예. 참 큰 성과라 볼 수 있겠는데, 자,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이번 주말 사이 지금도 그렇고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는데에도 촛불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기 김포와 인천 검단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그 이른바 GTX-D라고 부르는 노선이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계획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난달 22일에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계획안을 보면 이 GTX-D 노선은 김포 장기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연결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김부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부선. 예. 이게 처음에 이제 부천부터 강남 하남까지 쭉 이어지도록 한 경기도 권이안과 크게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인천시가 제안했던 게 이제 인천국제공항하고 김포하고 해서 쭉 이제 서울까지 이어지는 네. 약간 누워있는 Y자형 예. 그 노선과 비교해도 크게 축소가 된 거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1일, 8일 그리고 15일까지 3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주째요? 예. 그러면 이제 정부 국토교통부는 좀 어떻게 좀 뭐 바꿀 분위기가 좀 보입니까? 예, 살짝 그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예. 우선 이 GTX B 노선의 철로를 함께 이용하면서 여의도나 용산까지 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 뒤에 실제 추진까지 성사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검토란 말은 안 하겠다 또는 하겠다. 이거 그 내용을 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지켜봐야 같습니다.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뭡니까? 마지막은요. 이제 어제 한강공원에서 고 손정민 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죠. 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친구 A 씨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그 A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A 씨가 입장을 해명하게 되면 네. 결국은 유족과 이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셈이 된다. 예. 이는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A 씨가 지금 마치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범인으로 추측이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억측이나 오해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이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일단 누리꾼들 반응을 보면요. 무죄 추정은 수사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뭐 아주 원론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요. 예. 그런 말 충분히 이해하지만 너무 냉정한 대처가 아닌가. 그런 거는 좀 친구로서 아쉽다. 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손정민 씨 어머니 인터뷰도 있었죠? 예, 지난주였습니다. 13일에 한 언론사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동반 인터뷰를 했는데 예. 이제 어머니는 친구 A 씨와 정민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 정민 씨가 A 씨랑 그렇게 친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 예. 카톡 그 내용을 토대로 그런 또 추측도 했었는데 그렇죠. 해외여행도 실제로 함께 갈 정도로 좀 친한 편이었다라는 답을 했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A 씨 어머니와도 이 성향이 잘 맞아서 사건 전주에도 만난 적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민 씨가 사라지고 난 직후에 A 씨 가족이 이제 본인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않은 부분, 바로 예. 연락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예. 의심이 좀 가는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만관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시럽자들 코너입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회동했습니다.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고요. 송영길 새 당대표는 모든 정책에서 당 의견 반응이 달라 이런 얘기 했는데 좀 회동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우리 언론에서는 예. 좀 심상치 않았다 이렇게 봐야 기사가 되니까 분석을 이렇게 해주시는데요. 예.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당은 당대로 당연히 하실 말씀, 해야 할 말을 했다고 봐야죠. 예. 우선 그 임기 마지막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도 대통령 지난 특별연설에서 이야기했듯이 미래를 향한 과제를 끊임없이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대통령 하셨잖아요. 그런 청와대 입장도 있고 또 내년 대통령 선거는 청와대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당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자의 입장에서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원팀 단합 그것을 다진 아주 화기애애한 그런 역대 임기 말에 볼 수 없는 예. 그러한 특별한 자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회동 분위기. 네, 대통령 임기 말에 그 당청 관계는 사실은 좀 굉장히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건 뭐 어느 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저는 오히려 화기애애했다라고 전해지는 그 기사가 네. 정말 할 얘기는 하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자리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은 같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전과 같은 목소리를 낸다면 제대로 된 총선 평가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단합을 얘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정치인들이나 이제 대통령들이 얘기하시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단어의 어떤 그 드러난 뜻보다는 그 이면의 뜻을 봐야 되는데요. 저는 대통령이 얘기하신 단합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좀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 좀 그러지 말아달라, 좀 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는 약간의 견제 내지는 부탁이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 앞에서 노골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냥 화기애애했다는 얘기는 겉으로는 그냥 대통령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속내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당청 간에 저는 기싸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새 당대표 지도부에서는 부동산 투기 위원장도 새로 이제 교체를 하고요. 또 그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뭐랄까 방향 전환하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게 지금 그 민주당이 대선 앞두고 당에서 정책 주도권 이 드라이브 거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님 혹시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지난 특별연설에서 예. 이 정책의 기조 방향은 유지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과 언론은 불통이다. 대통령이 고집을 꺾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리고 사칠 민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우리 김연아 의원님께서 이제 워낙 부동산 주택 전문가셔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 기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투기 근절,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복 안정 이런 것이 기본 방향인데 이것을 바꾸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유지를 하되 그러나 지금 나타난 실제 무주택 최초 생애 구입자들이 청년들이 실제 주택을 좀 구입하기 쉽도록 어떤 규제를 약간 세제 관련이나 대출 관련들을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완과 이런 것이지 방향 자체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번 주에 당의 부동산 특위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 보완책들을 세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시장의 현상들을 반영해서 또 구현하고 보완하는 것이지 그 가는 방향 자체를 거꾸로 180도 되돌려라 라고 하는 것은 야당도 다른 대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걸 바꾸라고 하는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김연아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솔직하고 정확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완벽할 수 없다고 지금 박수현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자산 양극화를 일으키는 부동산 정책이 있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기 억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서민주거 안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그런 목표를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수단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그 목표만 얘기하셨지 구체적으로 전략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계신 거죠. 대통령이니까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에서는 저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청 협의 당에서 TF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TF 안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들, 그것이 다양성을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 아니라 서로 모순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모든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의 세금을 늘리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지나고 나니까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좀 완화 움직임을 보이더니 새로 임명되신 부동산 TF 위원장님께서는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를 낮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일부에서는 양도세 완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어떻게 예측하고 뭘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넘쳐나고 시중에 유동자금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꽉꽉 막혀 있는데요. 근데 보십시오.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에 한해서는 대출을 좀 더 풀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은 조그만 집이 하나 있다는 것 이유로 대출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무주택자와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는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인가? 또 신도시도 LH 사태와 무관하게 지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신도시로 인한 토지 보상금은 또 얼마나 많이 풀릴 것인가?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 정말 뭔가 개선될까라고 하는 걱정이 더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요. 정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야당과 또 다른 전문가들과 아우르는 대규모 통합 TF를 만드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과 내부적으로 짜여져 있는 이런 민주당 안에서의 TF 도대체 뭘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예. 한마디 예.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이신 김연아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를 지금 저희 당의 부동산 TF에서 다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정책을 하든지 답답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정책을 결정해서 내놓지 않았는데 왜 답답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아 위원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신 그 모든 내용이 다 논의돼야 할 문제이고 논의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결론을 내는 방향들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지금은 어떤 실체가 아무것도 말씀드린 게 없는데 전제로 비판을 하시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최고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다 귀담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좀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 배경 관련해서 김정숙 여사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이 거론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품격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김연아 의원님, 야당에서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요? 글쎄요, 황보승희 의원께서 보도자료를 내셨더라고요. 네. 정확한 근거나 어떤 그 자료의 정보의 출처를 얘기하시지는 않았지만, 예. 세간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부적격 장관 후보자 3명 중에, 임혜숙 장관 후보자를 사실은 여야 제1순위, 여야 의원들이 다 제1순위 낙마 후보자로 꼽고 있었는데 의외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를 하고 네. 임혜숙 장관은 이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무자격자가 임명이 강행이 되었을까라는 것에 세간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보승희 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기가 지역에서 듣는 얘기 또는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민심을 대통령과 정치권에 전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전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좀 의아해한 건 이것을 대하는 여당 국회의원들의 반응입니다.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더 추가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해서 왜 임혜숙 장관을 임명을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임혜숙 장관과 관련해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장관을 임명했다라는 논란이 또 지금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김정숙 여사를 언급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굉장히 발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변명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논란은 왜 임혜숙 장관을 이렇게 임명을 강행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민심을 전한 야당 국회의원이 지적이 있었다가 팩트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또 이 배우설 주장 보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심각한 지금이 있습니까? 예. 이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 김연아 의원님께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뭐 김연아 의원님 길게 뭐 설명을 안 하셔도 될 문제 같고요. 저도 뭐 길게 답변 안 해도 될 문제 같습니다. 황고승 의원님께서 적어도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라고 하는 공식 채널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면 거기에 근거, 팩트, 정확한 것이 뒷받침이 돼야 보도자료로서 유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그런 설이 있더라, 민심이 그렇더라 하는 것은 국회의원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그렇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영부인의 관련설까지 터무니없다라고 하는 뭐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걸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청문회에서 왜 임혜숙 장관 후보자가 부적격이고 왜 임명을 했고 이런 걸 따지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어쨌든 황보성 의원님께서 그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확히 근거가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책임지지 않는 그런 태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적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근데 이 임혜숙 장관 임명 두고요. 또 그 문정복 민주당 의원하고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문정복 의원 뭐 여성이라 의원 됐나, 윤희숙 의원 요지금 페미니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두 분 사이의 설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 먼저 박수현 전 대변인님. 예. 뭐 이거는 국민의힘이 개입하지 않은 문제니까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그 정의당의 배진기 원내대표께서 그 박준영 전 후보자 이 문제를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다라고 그리고 범죄 행위다라고 규정하는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외교 행랑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배진교 원내대표 자리까지 문정복 의원이 찾아가서 이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정복 의원께서 이 문제는 좀 제가 항의가 좀 과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호정 의원 그 나이를 떠나서 또 동료 의원이고요. 그리고 또 정말 그 많은 격려를 또 받아야 하는 또 청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원을 상대로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어떤 사안이 일어난 것은 사실 문정복 의원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 배진교 원내대표의 외교 행랑을 이용한 밀수 행위,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본질이 흐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정복 의원께서 좀 넓은 마음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김연아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저는 이제 문정복 의원께서 지금 여러 상임위나 본회의장에서 또 SNS상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은 다 개별적으로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나이와 선수와 관계없이 저는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에서 팩트가 아닌 것이 있었다 설사 하더라도 저는 그것을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항의할 일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하신 황보승 의원한테 지적하신 품격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정말 보도자료를 내서 또 정론관에 가서 자유롭게 자기 의사,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도 하고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장에서 서로 삿대질을 하고 하느냐. 야당이 얼마나 예전에 그런 걸 갖고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밉상으로 찍혔습니까? 저는 왜 여당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 안에서도 여당 국회의원들이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갑질한다는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정말 어떤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런 태도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또 문정복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과 함께 이 페미니즘 논란, 즉 임혜숙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성이라서냐 아니냐를 갖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뭐라 그럴까요? 본질을 좀 벗어나서 너무 청와대를 좀 방어하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문정복 의원도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좀 주체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도 전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 여의도 실업자들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요. 자, 공수처가 수사 대상 1호로 조희연 교육감 선택했습니다. 뭐, 여권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분위기인데, 박수현 전 대변인님. 네. 이게 수사 대상 1호로 조희연 교육감 선택한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좀 너무 황당하고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무소불위의 검찰 기소권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등 검찰을 개혁하라는 문제 하나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를 척결을 하라고 하는 그런 소망 두 가지가 다 담겨 있고 기대가 컸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국민의 소망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뭐지?라고 자다가 다른 사람 옆다리 긁는다는 이런 예. 우리 소감도 있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것은 아시는 대로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검찰총장, 검사, 경무관이사는 경찰 공무원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가 무엇을 하라는지는 여기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이 한 1,000건이 좀 넘는다고 하는데요. 예. 그중에 3분의 2가 판검사 관련이고요. 그중에 특히 400건은 검찰 관련입니다. 이런 사건을 놔두고 서울시 교육청 특별 채용을 1호 사건으로 한다?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특히 이건 공수처에 수사를 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기소권을 갖는 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수사를 하고도 검찰의 기소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인데 왜 이걸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 부담이 적은 쉬운 사건부터 처리하자고 하는 꼼수가 아니냐.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수사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또 반영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1호 사건을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공수처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토론 듣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넘어갔는데, 자, 마지막으로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선정 기준에 우리가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번에 선정하게 된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묻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것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부당하게 또 억울하게 해직을 당하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억울함과 그분들을 특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저도 그때 20대 국회 교육위에 있었는데요. 예.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노조와의 이면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특별 채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저는 그것은 반드시 조사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감도 저는 고위공직자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들의 전행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에서 제가 여러 지역의 교육감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가 있었고 또 그것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감들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받고 조사받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상징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연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상윤 서울중앙지검장 검찰 총방 낙마했고요. 총장 낙마했고 형사 기소도 당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더 윗선으로까지 수사 확대되는 조짐입니다. 나비 효과로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 접대 사건에서 시작된 지난 10여 년에 걸친 내용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어서 나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구자룡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게 2013년에 김학의 당시 검사장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고 근데 일주일도 거기 그 자리에 못 있고 바로 그만뒀죠? 네, 맞습니다. 예. 그 2013년경에 검사장으로 있던 김학의 전 차관이 법무부 예. 차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예. 곧바로 비디오 테이프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갑자기 확 불거졌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장 성접대를 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이거를 몰래 찍어놨다가 갖고 있었는데 예. 아내하고 간통, 이혼,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예. 증거로 나오면서 이게 발견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게 별장 성접대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대서특필이 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니까 김학의 전 차관이 6일 만에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당시엔 이게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똑 떨어지는 사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던 것과는 달리 근데 경찰 이렇게 오면서 1차, 2차 이렇게 두 번이나 수사를 했지만 모두 무혐의가 됐습니다. 무혐의요. 예. 그렇죠. 전부 무혐의가 되면서 이게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한 거 아니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정권 넘어오면서 다시 또 문제가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이때 이제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사건 이제 다시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문제는 그 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할 때 별다른 내용이 이렇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좀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사건 포함해서 뭐 장자연 사건이나 이런 것들 철저하게 조사해라라는 언급이 있자마자 갑자기 급진전되면서 김학의 전 차관도 이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느꼈나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건 이제 명백해 보이는데 이제 그거를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막으면서 이게 이 당시에 출국 금지가 불법이다. 이제 여기서 이제 불법 출국 금지 논란이 생겼고 그 이후에 이제 직권 남용 논란까지 쭉 연결되는 이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당시에 이제 전격적으로 이제 그 공항 빠져나가려는 김학의 전 차관을 잡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이분이 그 피의자가 아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네요. 일단 그 이후에 잡아가지고 수사 재판이 이렇게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혐의 사실을 좀 이제 밝혀내긴 했었는데 뜻밖에도 1심에서 전부 무죄랑 면소 이래가지고 이제 석방이 됐었거든요. 이제 면소라는 건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이럴 때 이제 면소 판결하는 건데 이제 무죄, 면소 이렇게 됐었고 2심에서는 2년 6개월 실형이 선고는 됐는데 이때 인정된 죄가 또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뇌물죄 중에 일부가 인정이 됐던 건데 이게 출국금지 당시엔 이런 혐의가 있는지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잡아놓고서 수사해보니까 나온 거다. 이러니까 또 이게 그 출국금지의 필요성의 근거로 삼기에도 이게 지금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사를 해서 뭐 재판 기소를 해서 뭐 혐의가 나온 게 있고 그 죄가 인정받은 건 있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가 이제 불법 출국금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사의 목적과 또 수단의 어떤 정당성 이 부분 관련해서 논란이 당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뭔가 주장의 근거도 있고 양쪽 다 결함이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일단 뭐 김학의 차관이 그래서 뭐 결백하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왜냐하면은 법원에서도 무죄 면소 이렇게 하면서도 동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 차관이 맞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명시를 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공소시효 지났거나 이래서 처벌이 안 될 뿐이다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김학의 차관이 결백하니까 문제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은 없고 사실 뭐 결백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그 당시의 적법 절차는 김학의 차관인지 아닌지를 생각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는 따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과거에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지금 불법 출금에 대해서 불법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이냐 또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즘의 초점은 이제 출국 금지 불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어떻게 잘못된지를 지금 수사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원래는 그 검찰총장 그 거의 뭐 1순위에 올라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낙마를 했고 또 본인이 스스로 수사심의위원회도 또 자청을 했는데 거기서 또 기소 의견 받았고 이게 여러 가지 전반적인 흐름 봤을 때 결국은 이게 이제 출국 금지 전 과정에서 뭐 어떤 수사를 방해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불법 출국 그 금지 과정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이 단순하게 당시에 이 수사할 때 이규원 검사라든지 여기서 그치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당시 이제 처음 언론 보도 나오고 이럴 때는 이규원 검사, 뭐 동부지청이랑의 관계 뭐 요 정도 언급됐었는데 요번에 기소된 내용을 보면은 민정수석 라인, 뭐 검사 이게 상부의 라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은 그 직권 남용 이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도 굉장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루트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이성윤 그냥 이규원 검사가 이제 안양지청에서 자기를 이제 수사하니까 이광철 비서관한테 이제 여선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나에 대해서 문제 이제 수사가 좁혀오니까 좀 구명 활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게 보고가 올라가서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 통해 가지고 윤대진 검찰국장 통해서 안양지청으로 넘어가서 수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 하나가 있고 또 안양지청에서 법무부 출입국 관리 직원을 조사를 하니까 관리 직원들 통해 가지고서 문제된 거는 이제 차규근 당시 이제 출입국 관리국장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또 윤대진 이제 검찰국장을 불러서 그럼 나까지 수사하려는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하니까 또 무마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사실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아마 검찰에서도 수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도 올린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수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입건돼가지고 공수처로 다 넘기더라도 공수처에서 이 부분은 수사 안 할 수 없다. 내 수사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에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규원 검사가요. 그 당시 이런 그 전반적인 그 출금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게 사실 뭐 대검으로부터 그 정상적인 승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예, 맞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제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 내용도 그때 처음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대검 승인이 있었는데 그 대검 승인의 주체는 봉욱 당시 차장이었던 걸로 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봉욱 차장이 이제 언론 보도에서 이제 자기는 아니다라고는 했는데. 이 주장은 이제 일단 노림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등장인물이 갑자기 확 늘었거든요. 근데 검찰 내부 인사 이외에 외부 인사들의 이게 개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를테면 결제 라인에 없는 사람들이 관여해가지고 이루어졌다고 될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를 굉장히 이제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이제 대검 쪽에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승인된 거니까. 그렇죠. 적법한 절차였다. 그리고 그 적법한 절차라고 나는 믿었다. 두 가지 주장을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이제 한 토막으로 나오는데 이게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상부에 있지 그걸 따른 이규원 검사는 없지 않냐. 이 주장이 지금 변호인 입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의가 없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사건 번호나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적법 절차로 믿고서 진행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이제 이거는 근데 이규원 검사가 나 혼자 책임질 사안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다. 이제 이런 취지가 분명히 녹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윗선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부의 충돌 때문에라도.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요. 자세한 상황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오는 그 과정을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이제 여러 등장인물들이 지금 뭐 단순하게 대검만이 아니고 법무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이제 이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이 공소장 언론으로 나간 거 이거 좀 색출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맞습니다. 되겠습니까 이건데? 언론 보도에서 굉장히 이제 불쾌한 이제 기색을 내비쳤는데 뭐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이게 지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 제기 이후에 언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피의사실 유포 혐의에 적용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흘러나온 피의자들 그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기소된 다음에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부 정보니까 이제 뭐 징계 사안 정도로는 삼을 수 있을 텐데. 징계요. 근데 징계라고 하면 또 이제 스텝이 꼬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이 사람을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 책임을 절차를 태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아니 이게 뭐 형법적으로도 이렇게 불법도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론의 자유도 있고 이런데 이걸 징계로 삼을 것 같으면 오히려 더 큰 잘못으로 먼저 이제 지금 기소까지 된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하시죠. 이제 이런 이제 반론에 이제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지금 이제 조사는 하고 있지만 처리에 있어서는 좀 고심이 있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색출도 제대로 되겠습니까? 보니까 듣자니 뭐 그 내부 통신망 그 2% 쓰이지 않습니까? 검사들 거기에 뭐 한두 명도 아니고 한 뭐 100명 넘게 봤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로그 기록은 남는데 사실 공소사실이라는 것 자체가 급비 정보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공소 제기된 이후엔 더더욱 그런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공개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고 법정에 가면은 공소사실을 그냥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영역으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비밀로 하거나 이런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가 그걸 또 요약을 해가지고 원문도 아니고 요약본을 이렇게 전달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찾기도 쉽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랑 변호사였습니다. 자,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오늘 월요일도 어김없이 보는 시간입니다. YTN 스포츠부 조금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지금 미국에 있는 소식 먼저 전해드릴게요. 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과 샌디에이고 김하성 투타 대결이 성사됩니다. 어허. 김광현은 선발로 나왔고요. 예. 김하성 선수는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어제 시즌 2호 홈런도 때리고 만점 수비로 눈도장 찍으면서 기세가 아주 좋거든요. 네. 김광현은 또 승리 요정이죠. 아직 1승밖에 못 챙겼지만 선발 등판한 모든 경기에서 팀이 다 이겼습니다. 네. KBO 리그에서 김하성은 김광현 상대로 통산 30타수 10안타, 타율 3할 3푼 3리 좋죠. 좋네요. 네, 메이저리그 첫 대결에서는 어떤 모습 보일지 궁금하고요. 예. 그 3회 말 샌디에이고 공격 때 맞대결이 아마 성사될 것 같은데 지금 3회 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보고 왔습니다. 사실 마운드에 뭐 좌완 3인방이라고 하죠.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선수, 뭐 여기에다 김하성 선수까지 챙기기가 빠듯한데 네. 오늘 템파베이 최지만 선수까지 복귀를 했습니다. 어허, 그래서 예. 코리안 5인방 완전체가 이제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최지만 선수는 무릎 관절경 수술 받고 재활하느라 이제 오늘 개막 6주 만에 처음 빅리그에 나왔습니다. 예. 뉴욕 매츠 상대로 3번 타자 1루수로 나와서 오. 4타수 3안타 1타점 1득점 예. 아주 퍼펙트한 오. 활약을 펼쳤습니다. 공이 잘 보였다 이런 소감을 밝혔어요. 예. 팀도 4연승을 했고요.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공이 잘 보였다. 네. 예. 이게 국이니까 공이 잘 보여야 되죠. 네. 예. 자, 골프에서도 자, 이 작은 공 이거 잘 본 사람 네. 있었죠? 예. 낯선 이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경훈 선수라고 1991년생 젊은 선수입니다. 2019년에 PGA 투어 진출했는데 예. 무려 80번째 대회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AT&T 바이런 넬슨 대회였는데요. 출발은 한타차 2위로 했습니다. 근데 전반 9홀에서만 무려 4타를 줄이면서 전세를 역전했고요. 예. 근데 우여곡절이 일단 많았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낙뢰까지 또 쳤습니다. 그래서 어이. 경기가 멈췄는데 예, 예. 그게 하필 파4 16번 홀에서 4.5m짜리 파퍼트 남기고 이제 낙뢰 치니까 들어가라 해서 그래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무려 2시간 반을 쉬다가 다시 나와서 이거를 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추격을 허용하나 좀 했는데 예. 그 다음에 파3 17번 홀에서 홀 1m에 딱 붙였고요. 마지막 파5 18번 홀에서도 투온 한 뒤에 12m 거리 이글 퍼트를 홀에 딱 붙이면서 버디를 챙겼습니다. 투어 첫 번째 우승이고요. 이 대회는 2013년 배상문, 2019년 강성훈 선수가 우승했던 대회고 한국인과 인연이 굉장히 많죠. 이경훈 선수는 7월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좋은 네.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마린보이 이제 한때 네. 수영계를 평정했던 박태환을 네. 이은 수영 천재 또 나왔다고요? 네, 어디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천재들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신기한데 예. 2003년생 서울 최고 아직 고등학교 선수예요. 황선우 선수인데요. 토요일에 자유형 100m에서 한국 신기록 세웠고 어제는 자유형 200m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세계 주니어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국내에서는 적수가 없고요. 2위와는 무려 3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독주를 했고요. 어제 자유형 200m 기록이 1분 44초 96. 작년 11월에 우리나라 선수 최초로 박태환도 못했던 세계 주니어 기록을 세웠는데 자기가 세웠던 그 기록을 반년 만에 다시 0.96초나 줄인 거예요. 예. 스스로도 뭐 전광판 기록 보고 입이 떡 벌어지던데 정말 뭐 기록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도쿄에 가서도 메달 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영 천재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